주주들이 정말 의식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하더라도 원래 주총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게 몇 번 막히면 네. 또 못한다고요, 사실. 법만 갖고 안 된다는 게. 네. 뭐 이거 고치면 뭐 다른 쪽이 있고 항상 그런 거만 연구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좋아질 가능성은 있고 뭐 생각보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거버넌스가 안 좋아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만 더 나빠지진 않는 그 정도인. 그러면 그냥 그 디스카운트 유지되면서 회사가 좋아지면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를 투자해서 이제 계속 주주 권리를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네. 최악의 경우도 더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업사이드가 돼 있는 거니까 반대로.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는. 하지만 오래 걸릴 수는. 근데 그런 회사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가능성이 없는 회사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투자가들이 다 갖고 있으면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선이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약간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뭐 300만 명 이런 시절보다는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이제는 개미들에게 좀 힘이 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더 여기가 표밭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 숫자도 늘어났지만 이게 거버넌스라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또 그건 더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SK온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부를 강탈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거버넌스구나.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도움이 되겠죠.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시각이 잘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그래도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는 좀 가야 할 게 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G 같이 큰 회사에서 일어나니까 또 많이 알게 된 측면도 또 있는. 그 전에는 이게 코스닥 회사들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 해외 법인, 자식들 법인 차려주고 다 그런 거는 이제 통행하도록 하고 막.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많은 관심을 또 이제 불러 모으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 뭐 시가총액 뭐 한 2천억 뭐 이런 회사들 상대로 막 소액주주 운동하고 막 소송하고 해봐야 막 자기 돈만 쓰고 막 스트레스만 받고 참 LG화학이 큰일 했네요. 그런 면에서 큰일 난 거죠. 아무튼 LG화학 주주들한테 좀 안 좋지만 그러니까요. 전체 시장에는 그래도 하나의 그게 계기가 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게 좀 말씀하신 좋은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되게 씁쓸한 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쯤에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 당국에도 이런 개인 투자들의 이제 목소리 혹은 곡소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한 이제 이중 상장이 걸려 있을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겠다. 주주들을 보호할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상장 심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거래소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심사 통과돼서 이제 상장된다는 거.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사실은 제일 큰 건데 그게. 주주들이 정말 의식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원래 주총에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서 막혔으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LG 측에서 그러면 주총에 와서 다 반대하시지 그랬냐고 표결했는데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이거 그래서 다 찬성으로 표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결국 마지막에서 거기서 막으면 막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주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의식이 생길수록 거기서 막히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몇 번 막히면 또 못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각도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법만 갖고 안 된다는 게 뭐 이거 고치면 뭐 다른 쪽이 있고 항상 그런 거만 연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꾸 막히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사실은 이제 EV 배터리라는 건 투자도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처한 거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개선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야만 이게 되지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조금 시장 얘기를 네. 좀 해보자면 이제 2022년 초가 됐는데 네. 요 영상이 한 일주일 이후는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1월 효과들은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 1월은 저희가 지금 14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보통 때 1월하고는 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많잖아요. 작년 말부터 특히 이제 미국 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더 크게 작용한 거죠. 그러면은 올해 연간으로는 좀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연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연간 예상은 좀 어렵지만 이런 시각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좀 길게 볼수록 예상이 좀 맞을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얼만큼 비싸냐 싸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버블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버블은 아니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업도 많고 거버넌스도 그냥 제가 뭐 희망상일 수도 있는데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 좋아질 가능성은 있고 뭐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길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뭐 과거 10년 동안 미국 시장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과거 10년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길게 보면 볼수록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사실 너무 올라잖아요. 너무 버블이고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버블이라는 거는 아무도 얼만큼 이게 커질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멈추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풀었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단계고 그런 일이 오면 항상 이 미국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 버블이 아닌 시장도 일단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항상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언제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해 예측은 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을 기억해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에 뭐 버블이 됐든 어찌 됐든 이 팽창을 이제 조금 줄이기 위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시장이 요만큼 줄어드는 사이에 요만큼 있던 신흥시장은 이렇게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영향을 더 받죠. 돈이 또 다시 달러 쪽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또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닌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너무 비싼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는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고 약간 버블이 형성돼 있으면 그런 게 온 다음에 못 찾아가죠.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그 전 고점까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걸 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평가에 조금 더 엄정해져야 될까요? 이거 아니래도 그거는 뭐 엄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돈이 풀리는 시점에서 사실 성장주가 뭐 PER 계산도 못할 정도로 가고 막 5년 뒤 것까지 막 땡겨오고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유동성도 많으니까 막 관대해지고 멀티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주식이 빠질 때는 그런 가치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못 좋은 오른 거지. 녀석도 같이 빠지고. 빠지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라서 쉽지 않은 것 같으면 돈이 풀려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빠지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가치주들은 가치가 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데 빠지는 거를 피해지진 잘 않다는 거죠. 항상 과거에도 보면 빠지는 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렇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걸 겪고 기다릴 수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 그럼 견뎌야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회사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그래 오면은 기다리면 다시
제재를 찾아오니까 원래부터 좋은 회사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갖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관점만 좀 길게 가시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기분만 나쁜 거죠. 중간에 이렇게 V자 한번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다 팔고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되게 고민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도 안 될 것 같고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을 갖고 있어봐야 뭐 또 평가 손실 나는 거고 그러면 뭐 코인도 사실은 좀 위험하고 그럼 주식인데 그러면 이것도 금리 인상기 사실은 주식 시장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올리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견디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속된 말로 수익률 녹는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괜찮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기다린다는 뭐 게 되게 싸게 살수록 좋지만 그래도 적절한 가격이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오고 회사가 좋아지면 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좋은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위기가 오면은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 그렇죠. 후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야지 이걸 뭐 피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피해서 있으면 또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더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당장 이제 수익률이 막 숫자로 찍히고 막 이래버리면. 심리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주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가격이 변하니까. 사실은 내가 팔지 않으면은 그 가격이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이죠. 네. 이거 다시 언제 회복하지?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그 가격에 팔지 않으면은 그 내 가격은 아닌 건데 내가 파는 가격이 내 가격인데 그래도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산 시점보다 팔기 전에 중간에 그거보다 올라갔던 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는 게 어려운 거죠, 주식은. 항상 전 고점이 나의 뭐라 해야 되나? 뭐 평균 가격처럼 보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최고점이 나의 본전인 것 같고. 진짜 그럼 어려운데. 어렵죠. 어려운 걸 어떻게 할 거냐. 길게 보고 하면 다 피해지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외에. 물론 또 그런 거를 잘 맞추고 잘 미리 타이밍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페트라 자산운용은 그러면 회전율이 높지는 않고 않죠. 올해가 거의 그런 매매는 별로 안 하시는. 자주 안 하는 편이죠. 그럼 한번 갖고 있으면 굉장히 긴 기간. 이거 이제 회사 따라 다른 종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뭐 기대 수익률을 먼저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꼭 주가가 그게 뭐 공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주가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생기게 되면 또 판단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어떤 딱 공식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형주 투자를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제 비중이 70%라고 하셨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그러면 중소형주 투자해줘라고 맡기는 그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저희가 중소형주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소형주는 좀 아닐 수도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너무 작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큰 대형주를 사는 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직접 뭐 삼성전자요, 자기네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니까. 인덱스에 들어가도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대감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운 중소형주에 대한 그걸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그거보다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또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페트라 자산운용 운용하는 거 위탁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기업이겠고 막 너무 작은 기업이고 막 이거 듣보 아니냐고 막 이러면.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하나도 안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은 모르는 회사들이 많죠. 보통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규모? 저희는 보통 이제 1.2만 회사를 많이 사는데 1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1, 2조, 3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옛날에 그 몇 천억대 회사들이 몇 천억대의 회사들이 지금은 편입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또 거래량, 거래 규모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경우도 많고 아주 작은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1조가 되고 막 3조가 뭐 되고 하면은 뭐 그렇죠. 또 수익률로 돌아오는 거고. 그런 회사들도 근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잘 아는 회사는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뭐 삼성 이런 건 알지. 현대도. 그쵸. 시총 뭐 한 1, 2조 원만 돼도 외국인이 모를 자, 거의 경우가 모르는 많죠. 회사죠, 대부분. 시총 2조 원 정도면 딱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그런 경우도 잘 모르는 회사죠, 사실 외국에서.